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몸에 떨림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일시적으로는 긴장감에 떨리기도 하고요. 수전증, 파킨슨병, 또 머리나 목소리 떨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눈 밑 떨림도 있죠. 몸의 특정 부위로 전해지는 떨림, 원인이 뭘까요? 증상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도 진단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도치 않은 떨림의 이유와 치료,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떨림을 어떻게 설명하고 진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윤복희의 노래하는 곳에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떨기도 하고 손이나 몸의 일부에서 떨림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떨림, 이 진전이라고도 하지요. 네. 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떨림이 말 그대로 진전이 한자 표현하면 진전이란 말이거든요. 예.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저절로 떨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생활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해지고 여러 질환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을 순환시켜주는 이런 기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라든지 힘줄에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이렇게 떨림의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인 바깥에서 풍습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경락의 흐름을 막아서 근육과 힘줄을 손상시켜서 떨린다. 그리고 우리 몸의 불순물들인 담음이 이렇게 기혈순환을 촉진시키지 못해서 경락을 막아서 이런 떨림이 생긴다. 그 다음에 노화 현상으로 이런 떨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죠. 네. 떨림하면 수전증이라든가 파킨슨병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질환들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에서의 떨림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떨림하면 제일 먼저 손 떨리는 거 제일 많이 생각하실 그렇죠. 거예요. 예. 손 떨림의 대표적인 게 수전증이라고 알려진 본태성 떨림이라든지, 그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떨리는 증상이 같더라도 사실은 떨리는 시기라든지 부위라든지 병의 경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는 있고요. 대개 이제 수전증하고 파킨슨병은 손 떨리는 시기가 조금 달라요. 수전증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집을 때나 어떤 동작을 할 때 떨리는 반면에 파킨슨병은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막 떨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질환이 손이 떨리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이제 수전증 같은 경우는 대개 양손 모두에서 떨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파킨슨병은 먼저 한쪽에서 떨리고 그다음에 좀 징생이 되는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요. 또 파킨슨병은 본태성 진전과 조금 다르게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있으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발을 땅에서 질질 끌게 되고 자세도 불안정하고, 또 진행이 되면 얼굴 표정도 없어지고 글씨를 쓸 때 이제 점점 작게 쓰고, 또 근육이 긴장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예. 수전증이나 파킨슨병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떨림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같은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분비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불안하거나 해도 이런 현상들이 떨릴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손이나 팔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전증, 손떨림 이렇게 떠올리지만, 손뿐만 아니라 얼굴이라든지 머리가 흔들리는 분이라든지 다리는 이런 떠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떨림은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알코올 금단 증상 같은 경우는 손떨림이 흔하고, 또 다른 특정 신경학적인 질환에는 얼굴이나 목의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또 다리나 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몸 전체로 여기저기서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주로 이제 손팔이지만 드물게는 다른 신체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가 떨리는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본태성 떨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우리가 뭐 긴장하거나 뭐 피로하거나 또 습관적으로 다리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뭐 떨림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러나 이제 하지불안증 같은이라든지 뭐 근육이 탈수가 되거나 피로해서 경련이 생기면 생길 수도 있고 신경학적인 어떤 이상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들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떨림으로 얘기되는 이제 진전인데 원인은 뭔가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되는 본태성 떨림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흔한 거죠. 주로 이제 손 떨리는 수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화나거나 그다음에 피로하거나 뭐 카페인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악화될 수가 있고요. 또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뭐 파킨슨병 같은 경우 있고 또 하나는 그 균형 감각하고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게 우리 몸에서 손해이거든요. 예.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떨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균형이 잘 안 잡히니까 걷기도 어려워지고 말도 좀 드문드문하는 말더듬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약물 같은 경우 일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떨림들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떨림 현상들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특별한 원인이 없는 떨림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이 있는 2차성보다는 이 본태성 진전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특별한 치료법도 사실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주로 이제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2차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원인 질환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떨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파킨슨병이나 중풍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갑상선, 뭐 약물, 뭐 그다음에 뭐 중금속, 알코올 중독, 뭐 영양 골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떨리는 경우는 그 원인 질환만 해결하면 이런 증상들은 개선되기 때문에 본태성 떨림 자체가 2차성 떨림보다는 치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진전의 증상은 뭡니까? 그 특정 동작에서 증상이 생길 수 있나요? 대개 이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 힘을 주거나 특정 어떤 행동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운동성, 활동성 떨림, 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손과 팔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 그다음에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들 때처럼 어떤 손에 정밀한 동작을 할 때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부위에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드물게는 뭐 머리라든지 목이라든지 성대라든지 다리에도 떨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드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손 떨리는 것 외에도 뭐 다른 증상은 없고 마음이 진정되거나 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음주 후에 이제 금단 증상으로 뭐 떨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떨림 증상들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질환으로 인한 떨림과 본태성 떨림은 증상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어느 부위가 떨리느냐, 손이 떨리느냐, 머리가 떨리느냐, 다리가 떨리느냐, 그리고 떨리는 건 언제 발생하냐, 가만히 있을 때 떨리냐, 움직일 때 떨리냐, 어떤 특정한 자세를 때 떨리느냐, 그리고 떨림과 함께 다른 증상이 있는가,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이 있는지, 또 과거에 어떤 특별한 질환들을 앓고 있는 적은 있는지, 그리고 복용하는 약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 이 본태성 떨림은 일단 행동이 불편하고 또 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건데 이 건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손떨림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게 상당히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하고는 조금 다른 병이거든요. 파킨슨병은 뇌 퇴행성 질환이니까 병이 점점 더 악화되고 증상이 회복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지만 이 본태성 떨림, 본태성 진전, 수전증은 사실 생명에는 지장은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이 없다면 굳이 치료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식사할 때마다 떨리는 증상이 있어서 이 뭐 숟가락 젓가락 사용이 힘들 때 이렇게 수전증이 있냐고 네, 네. 약간 뭐 농담처럼 묻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도 원인이 없을 때가 있는 건지 또 이 알코올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손 떨리면 예전에 너 뭐 알코올 중독이야 뭐 이런 농담도 하기도 했는데 예. 손 떨리면 여러 가지 원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앞에 말씀하신 뭐 알코올성 손 떨림은 술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근육의 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에 손 떨림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땐 뭐 손을 뻗을 때나 무언가를 잡을 때, 뭐 자세를 취할 때 심한 떨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술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복용을 하게 되면 의존성이 강하고 또 기억이 감퇴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알코올성 이제 손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중풍에 의해서 뭐 손떨림이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약물 때문에 손떨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항우울제라든지 항정신성 약물이라든지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 노화 때문에 힘이 좀 빠지면서 네, 이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로 봐야 될까요? 그렇겠죠. 우리 몸이 나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뭐 근육량도 줄고 신경이 둔해지면서 이런 떨림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미세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손이나 팔에 나타나게 되고, 또 신경세포 간의 어떤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물질 자체도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서 떨릴 수도 있고, 또 뇌의 기능도 퇴화되게 되면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본태성 떨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어떤 확실한 원인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힘들어지지만 주로 이제 본태성 떨림의 치료는 그래서 이제 주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목표를 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떨림의 강도라든지 빈도를 줄여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본적인 치료 자체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불편감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잡아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추 목뼈가 틀어지면 이 손떨림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좀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요. 목 디스크나 경추 질환에 의해서 목 주변의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아서 손떨림 증상들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뭐 경출성 손떨림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손에 떨리는 경우가 나타나죠. 심하면 뭐 팔 전체가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떨림 외에도 목이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어깨가 무겁고 결리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심하면 뭐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목 뒤쪽이나 머리 뒤쪽이 뻐근하고 아픈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목 경추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 부위에 먼저 불편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 손떨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손떨림 때문에 이런 것으로 진단을 추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예, 그 다른 불편함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긴장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에도 일시적으로 이 손과 팔다리가 좀 후들거리고 네. 떨린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 일시적인 증상은 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무거운 물건 들고 나면 손 떨리는 건 대부분 누구나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예. 무거운 물건을 들면 이제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니까 피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손 떨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이고 또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다음에 또 손이 떨리는 증상이 생길 때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 자세의 문제는 어떨까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습관화되면 손떨림이 생길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그렇죠. 구부정한 자세가 손떨림 사이에는 뭐 사실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구부정한 자세가 간접적으로 손떨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이제 구부정한 자세가 된다는 얘기는 목이나 어깨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뇌로 올라가는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구부정한 자세는 목이나 어깨 등 이런 근육이 긴장이 높아지니까 통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체 전체에 불균형이 생겨서 요런 손떨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요런 구부정한 자세가 이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손떨림은 유발되거나 뭐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구부정한 자세는 손떨림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곳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를 바로 잡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예, 또 긴장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뭐 떨림도 사실 이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울하라고 하잖아요. 네.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떨림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떨까요? 좀 위험 신호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되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하고 심리적인 요인이 우리 몸의 어떤 기혈 순환과 내부 장기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떨림과 관련돼서 이제 스트레스, 특히 이제 울화라고 해서 분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기체, 뭐 간울, 심신 불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기의 흐름이 막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떨림이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울화, 간울이라고 해서 이 스트레스는 간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간울한 현상들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떨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 신경기관을 과민하게 만들어갖고 떨림을 더 악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울화나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떨림 치료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우울화나 스트레스, 정신적인 충격으로 떨림까지 생긴다면은 그 원인 자체를 풀어야겠네요. 예, 요임신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런 떨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 요인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한의학에서는 이런 떨림을 이제 단순히 이제 신경계 이상으로만 보지 않고요. 전체적인 신처의 불균형이 어디서 생겼고, 그래서 기혈의 순환이나 부족이 어떻게 생겼고, 내부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 떨리고 있는 어떤 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손 떨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동의보감 같은 병은 수전증 같은 손 떨림 증상을 심허수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심장이 허약하다는, 심장이라는 건 뛰는 심장이라기보다는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약해 허약해서 손떨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심허라든지 간울라든지 비기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전증의 원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1침, 2구, 3약이라고 해서 침치료, 뜸치료, 뭐 한약치료, 그 외에도 뭐 부항이라든지 추나를 통해서 불균형들을 잡아주는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지요. 네, 그 떨림 자체도 뭐 잡아야겠습니다만은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해야 된다는 게 한의학의 목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치료 방법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침 치료가 주는 효과는 뭘까요? 침 치료는 일단은 뭐 기혈 순환을 좋게 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침 치료하면 대개 뭐 아플 때, 뭐 마비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하는데도 침 치료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 어떤 불균형을 조절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떨림을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교감신경이 막 항진돼서 분노하고 막 분나면 떨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라앉게 해주는데 침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증상 완화를 목표로
보다 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3회 정도 치료를 하고요. 한 번 치료할 때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치료하고 목이나 이런 데 불편감이 생기면 부항이나 뭐 뜸이나 추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런 집중 치료가 지나고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유지 관리를 위해서 치료 빈도를 조금 줄여주다 보면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침 치료만으로 모든 증상이 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약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잘 조절해주는 종합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네.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면 그 횟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떨림 증상이 있을 때 침을 놓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증상이 있을 때 침 놓는 부위는 뭐 여러 부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스트레스 완화시켜줄 때라든지 그다음에 간에 우리해서 생겼을 때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리 쪽에다 놓기도 하고 마음이 좀 허해서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심장과 마음과 관련돼 있는 경락 부위에다 놓기도 하고요. 소화기능이나 손발에 문제가 생겨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라든지 손발과 관련돼 있는 소화기와 관련돼 있는 부위에 침을 놓게 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요. 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또 증상에 따라서 놓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고 뭐 몸의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또 한약제도 처방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제가 쓰입니까? 그 한약 치료가 사실은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원인에 따라서 심허냐, 간풍이냐, 간우리냐, 비기허냐에 따라서 약물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기혈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간과 심 이런 근육이나 기혈들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서 떨림을 줄이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개인의 어떤 체질이나 증상이나 이것들이 유발되는 요인에 따라서 그 처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떨림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있고 그다음에 체질을 맞출 경우 있고 기혈이 부족한 경우 있지 그다음에 뭐 심이 허한 경우 마음이 허한 경우에 따라서 조금 약물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부항이나 뜸 치료 또 추나 치료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부항 같은 경우에는 요 떨리는 증상들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목 뒤쪽이나 머리 뒤쪽에 근육이 긴장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적인 조절을 위해서 손과 발에도 침을 놓지만 목 뒤에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부분에는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부항을 놓게 되고요. 이게 불편해지면 척추나 이런 배열에 불균형이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추나 요법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질환으로 인한 떨림이라면 당연히 뭐 치료를 하셔야겠고요. 그런데 본태성 떨림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평소에 할 수 있는 지압이라든가 또 운동법은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태성 떨림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지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 지압점 한 3곳을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이제 손떨림 같은 경우는 합곡이라는 부위예요. 뭐 합곡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손 등에서 이제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온폭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혈 순환을 좋게 해주고 신경계를 조금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의 순환을 좋기 위해서는 발등에서 이제 합곡혈과 마찬가지로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태충이라는 부위예요. 이런 부분들은 간의 기능을 조절하고 기혈 순환을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는 건 소부혈, 손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손을 약간 이제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새끼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 끝이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위를 누르게 되면 심리적
일시적으로 불안하거나 초조한 부분들을 안정시켜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냥 지압을 누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3초, 5초, 2초 이런 법칙이에요. 예. 3초 동안 가볍게 대고 있다가 5초를 점점 세게 눌렀다가, 그리고 고바로 뛰지 않고 약간 천천히 해서 2초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해서 한 1분 정도 지속하게 되고요. 또 아무래도 생활 습관 가운데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그렇겠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고 또 충분히 휴식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서 적절하게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떨림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펜터스의 Sing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건강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 불안사회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요즘 우리의 정신건강 문제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불안사회 이 책의 제목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최근에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이렇게 불안할 불안한가 예, 싶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도 불안하고요. 대한민국도 참 불안합니다. 불안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저출산, 고령화, 또 인공지능의 엄습이라든가 기후재난, 또 요즘은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이르기까지 참 뉴스를 듣다 보면 짜증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몰려오게 네. 되는데요. 네. 이런 극도의 불안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는 것만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적극적인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인가, 책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불안 사회에는 오히려 희망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쓰신 분이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입니다. 예. 이분이 10년 전에 피로 사회란 책을 썼죠. 당시에 한국에서 정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0년 전에 피로를 이야기했다면 저자는 지금 이 시대를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불안이 잠식한 사회에서 끊어져 버린 연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극단적인 혐오감, 여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로 사회도 그렇지만 불안 사회도 약 160쪽 내외의 상당히 얇은 책이에요. 예. 그런데 철학자답게 이 시대의 문제를 상당히 깊게 들여다봅니다. 현대 사회의 병폐에 대한 원인과 해답에 대한 묵직한 질문과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자는 왜 우리가 불안한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불안을 사고 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불안이 상품이 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 산업, 이게 사실은 불안 조장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단하고, 이게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불안하지만 다시 희망을 배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10년 전쯤에 이 한병철 교수께서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좀 피로한 사회였다면 맞아요. 이제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불안 사회까지 왔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불안한 원인은 좀 거시적인 불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코로나 팬데믹, 감염병, 이런 것들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개인적인 불안 요소도 있죠. 취업이 잘 안 된다. 또 나이 들어가는데 자꾸만 여기저기 아프다. 물가 상승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참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다중 위기 속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재앙이 지나가면 바로 다음 재앙이 찾아와요. 마치 재앙이 줄타기 하는 것 같은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불안과 함께 무기력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 소외에 대한 불안, 도태에 대한 불안,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분주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안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불안의 확산이 체제적이고 구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마치 어떤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문제고 하나의 징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은 사실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건 미래에 닥칠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네. 이건 정당한 불안인 거죠. 하지만 불안을 자극하고 조장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력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저자는 불안이 훌륭한 지배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을 순종하게 하고 공간에 취약하게 만들죠.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지배하는 곳에 자유란 없다. 불안은 사회 전체를 감옥 또는 수용소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책을 쓴 저자는 희망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예. 일단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예.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슨 화이트가 불안 세대란 책을 냈죠. 네네. 이 책에서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그들에게 소셜미디어, 인터넷, 온라인 세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들의 뇌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고발했습니다. 당시 불안 세대란 책에서는 놀이 기반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하면서 청소년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한병철 교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불안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든 모두의 문제다, 사회적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이상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어, 왠지 모르게 불길해, 불안해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유가 있는 불안인 거죠.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든 불안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람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서 떼어내죠. 각자 자기 자신의 기업가가 되도록 합니다. 총체적인 경쟁 그리고 늘어만 가는 이 성과에 대한 강박은 공동체를 침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나에게 몰두하면서 자기 애가 생기고 고립이 생겨요. 이게 외로움과 불안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패, 또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불안, 남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불안, 이렇게 고루 퍼진 불안이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에는 더 열심히 일을 할 만한 요소와 자극을 주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불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의 어떤 과다 경쟁이 이런 사회적인 체제적인 그런 불안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해결책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어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불안 사회로 출간이 됐지만 독일어 원서 제목은 희망의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책에는 불안보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세계가 불안이 잠식해버린 세계이긴 하지만 끊어져버린 연대와 이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희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불안의 어둠이 깊어진 지금이야말로 희망의 빛이 떠오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절망과 희망은 마치 산과 계곡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희망이 다시 높게 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이 희망의 정령 엘피스가 밤의 여신 닉스의 자식이라고 믿었다고 그러죠. 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인 저자는 프리디히 니체의 희망이 변증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니체가 이런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요. 희망은 쏟아져 내리는 격렬한 삶의 물살 위로 떠오르는 무지개와 같다. 수백 번씩 물보라에 삼켜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새로움을 마주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담대함으로 거칠고 위험하게 울부짖는 물보라 위에 다시 솟아오르는 무지개와 같다. 희망이 바로 무지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희망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을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희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해요. 예. 실제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자신의 철학과 삶을 통해서 희망을 배우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에도 보면 스피노자, 비트겐슈타인, 에리히 프롬, 하이데거를 비롯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잉게보르크 바흐만, 바칠랍 하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와 문학가들이 이야기했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희망.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희망을 먼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해석했다고 그래요. 또는 앞으로 도래할 것,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니체의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체는 희망을 임신 상태라고 비유했다고 그래요. 예.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죠. 예. 엄마는 세상에 없던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죠. 희망과 노력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불안은 미래를 가로막고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최근 들어서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자는 왜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법조차 잃어버렸을까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에 대한 오해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희망과 낙관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희망과 낙관을 서로 혼동해서 사용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희망과 낙관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희망과 낙관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저 막연히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낙관이고 희망은 이 상황이 나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철학책이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불안의 시대에 희망을 왜 잃어버렸는가 함께 공동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베르 카미가 이런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극도의 회피가 바로 희망이다. 그 역시 희망과 낙관을
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한병철 교수는 희망은 어떤 수동적인 기대나 바람을 훨씬 넘어선다. 그래서 희망한다라는 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도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땐 어떤 결단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연설에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한 적이 있죠. 예. 마틴 루터 킹의 연설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자유를 얻게 되리라 생각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투옥되고 함께 자유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이 문장에서 빗대서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의 본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한병철 교수가 이제 철학자시니까 네. 예,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본질만 알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희망이고 이렇게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단히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유명한 또 철학자 이름 까미라든가 또 니체까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예. 불안의 시대를 이길 힘은 희망에 있다. 근데 우리는 희망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희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낙관주의와 다르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막연히 그냥 사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것이 올 거야.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건 희망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긍정인 거죠. 근데 이 책이 강조하는 건 그런 긍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필요한 것이 희망이다. 근데 희망은 낙관과 다르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행위를 요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 열망이 있어야 되고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맞습니다. 그 감을 따기 위한 노력이 맞아요.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니체가 희망을 임신 상태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임신한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자는 거죠. 임신한 어머니가 태아를 정말 귀한 생명체를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예. 좋은 것들을 찾아 먹고 본인의 몸을 관리하고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보는 것이 희망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희망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 과학기술 혜택, 누군가는 희망했고 노력했고 바꿔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한병철 교수는 지금 우리는 절망과 불안의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불안한 이유는 많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희망하고 또 절망 가운데 희망을 캐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엄마의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희망이고 희망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위태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사회 공동체의 정신 건강까지 회복할 수 있다. 저자가 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또 사회도 그러합니다마는 항상 희망이라는 걸 잃지 말고요. 인간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였고 또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명 탄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희망을 좀 더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병철 교수께서 쓰신 오늘 불안사회 만나봤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y